안녕하세요. 책의맛 박성원입니다. 책의맛 권수정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네. 문유석 판사님의 개인주의자 선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문유석 판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고시를 거쳐 1997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습니다. 보니까 올 초에 법관을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연세가 50대 초반이신 걸로 봐서 아마 정년 퇴임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예 전향을 하신 게 아닌가. 작가로? 네. 전업 작가로 이제. 그쵸. 또 기사도 보니까 네. 올해 새로운 법조 드라마를 뭐 지성 주연인가 해가지고. 아, 드라마 작가로요? 그쵸. 왜냐면은 그 전에 책은 쓰셨던 계속 내어오셨습니다. 네네, 그 전에 쓰셨던 미스 한무랍이라는 소설도 이미 드라마화가 된 적이 있었고 뭐 이런 개인주의자 선언을 비롯해서 다양한 에세이들도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작가로 아예 전향을 하신 게 아닐까. 멋있네요. 너무 멋있죠.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이분. 아니 약간 어떻게 둘 다 잘해? 그니까요. 진짜 이런 사람들 좀. 아, 이분은 실제로 만나 뵈서 식사할 자리가 뭐 생기지 않겠지만 식사를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드라마 그리고 법조 드라마 네네. 그 약간 법관 옆에서 운전하는 기사역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시는데요? 운전 좀 하시나요? 아닙니다. 코너링 괜찮으세요? 아, 저 장군 운전 너무 아. 좋습니다. 기가 그래요? 막히게 잘하죠. 자, 네. 프롤로그로 들어가 보죠. 이 작가님이 프롤로그의 제목을 인간 혐오라고 붙이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타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시작부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약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7페이지입니다.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사람들을 뜨겁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혐오증이 있다고까지도 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양 옆에 사람이 앉는 게 싫어서 구석 자리를 찾아 맨 앞칸까지 가곤 한다. 제주도 송악산에 처음 간 날 둘레길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알록달록 등산복 차림에 흥겨워 목소리 높아진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무리를 보는 순간 바로 절경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 사람 없는 중산간 마을만 한참 걷다 온 일이 있다. 아, 저도 이 책 읽었을 때 그 재미, 기쁨 같은 게 네. 되살아나는 느낌이고 약간 유쾌하세요. 예, 너무 네네. 글을 재밌게 쓰시고 저는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네. 네. 성훈 씨는 사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자리에 가는 거 엄청 불편해하고 네. 단체 회식 같은 데 가면 음.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나운서니까 막 말도 잘하고 막 분위기 이끌고 막 건배사하고 한잔 하시죠? 막 이렇게. 잘 못해요. 아, 너무 그래요? 불편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안 가고 싶어요. 문유석 작가님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이 회식이고 행사다. 이렇게 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구성을 이제 좀 살펴보죠. 네,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명확하게 뭐 1부는 무슨 내용입니다, 2부는 무슨 내용입니다 하고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읽었을 때 느낀 것들을 말해보겠습니다. 1부는 주로 개인주의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무엇이고 개인주의가 왜 중요한지, 또 개인주의가 다른 어떤 이기주의나 독단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같은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네. 2부인 타인의 발견이라는 부에서는 이 문유석 작가가 그 판사로 재직을 하던 당시에 만났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현실 세계의 부조리함과 또 그 안에 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부인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정치, 인권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링에 올라야 할 선수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실려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쭉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개인주의자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무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고민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가? 아니, 최소한 그들을 참아주기라도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끔은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유를 때로는 자제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인들과 타협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연대해야 하는가?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방편이다. 개체로서는 털없는 원숭이에 불과한 호모사피엔스는 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사냥하고
겨울을 견뎌내며 진화의 고리에 정점에 섰다. 인간에게 있어 타인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최고의 유용한 자원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라는 종이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이기만 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흰 개미나 꿀벌과 같다고 말할 수도 없다. 집단, 공동체가 개인에 우선하는 숭고한 유기체고 개인은 이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나사못인 것이 아니다. 왜 개인주의인가?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다층적 갈등 구조의 현대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이 영원히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 주체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 개인이 먼저 주체로 서야 타인과의 경계를 인식하여 이를 존중할 수 있고 책임질 한계가 명확해지며 집단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에게 최선인 전략을 사고할 수 있다. 네, 방금 성원 씨가 읽으신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존중, 양보, 자제, 타협, 연대. 사실 이런 단어는 개인주의라는 단어와는 조금 그렇죠, 거리가 거리가 있어 있죠, 보이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주의자로 살면서도 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에게 있어 되게 유용한 자원이고 나를 위해서 타인을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쵸. 예. 그게 뭐 이제 뭐 칸트는 뭐 언제나 서로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에게 서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개인주의자로 살자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최소한의 어떤 타협과 양보를 하고 왜냐면 또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되 각자의 영역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자 선언이라고 해서 막 나만 생각해라, 남들은 필요 없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권유하는 책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지점을 그쵸, 찾아가는 거죠. 예. 네.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좀 그런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과 어떤 남이 기대하는 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하잖아요. 맞아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보면은 처세술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아, 이게 남들에게 딱 선을 지키면서도 절대 자기의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보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맞아요. 너무 칼같다고 너무 느껴지기도 칼같고 하고. 냉정한 것 같고 약간 그런 성향 있지 않으세요? 저요? 없어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 걸로 어떻게 제가 아셨어요? 느껴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요. 느꼈어요? 호하하호호하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또 아닌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잘 보셨네요, 저를. 네. 어쨌거나 이 문희석 판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자신이 어디까지 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는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잘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대의 그 특징이 어떤 인간들의 개인주의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근대를 많이 못 경험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주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개인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탈근대, 포스트 모던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른들은 요즘 애들 너무 개인주의가 심하다. 너무 지겹게 몰라. 너 이기적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 제대로 된 개인주의를 시작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많이 낯설죠, 우리나라. 그쵸. 저랑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진짜 너무 달라요. 왜냐면 그분들은 공동체나 집단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사명감 있는 일이라고 느꼈던 세대 분들이고 네. 우리는 전혀 아니니까. 그쵸. 조직이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 불안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때에 와서야 비로소 막 개인주의가 조금 시작된 것이지 이게 제대로 심화되거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려하는 막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지는 아직은 않지 않았나? 개인들로 존재하면서도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멋진 개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있거든요. 최근에 뭐 호흡 피해 있을 때
나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에 그 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기꺼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실제 생활에서 뭐 회식을 안 나간다든지 모임에 잘 안 나온다든지 한다고 해도 네네. 그런 게 공동체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문학의 힘에 대해서 문유석 작가가 얘기한 부분이 아주 재밌던데 네. 예, 공감도 가고요. 그 부분 한번 다뤄볼까요? 네, 문유석 작가는 문학의 힘이라는 장에서 우리가 왜 문학을 읽어야 하는지 또 왜 문학을 읽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이라는 건 즉각적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심리묘사가 너무너무 치밀하고 이러면 내가 막 힘든 거야. 네.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재밌는 거 읽으면 막 빨려 들어갈 듯이 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약간 문학이 더 힘든 편인데 비문학보다는 문유석 작가도 직업이 판사니까 매일 읽는 게 비문학이잖아요. 네네네. 문학을 안 읽으면서 좀 문학 근육이 쇠약해진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해요. 네. 그러던 와중에 몇 편의 단편 소설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김영하의 아이를 찾습니다가 참 좋았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네네. 거예요. 김영하의 소설을 읽고 난 바로 직후에 이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었거든요. 아 진짜. 이 책을 딱 펼쳤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 연결되는 쾌감. 연결고리 작가와 가까워지는 네. 느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더 이 장을 좀 좋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유석 작가가 말하는 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간 행위를 기술하는 방식에는 문학 이외에 육하 원칙이 지배하는 신문 기사가 있다. 두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이 저지르는 사건은 결국 인간 내면의 작용인데 기자들은 주로 외형적 행위와 그 결과에만 치중하고 내면의 동기는 돈, 욕정, 복수심 등으로 간명하게 유형화하곤 한다. 사람들은 복잡한 사건을 쉽게 이해하길 원하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인지 누구에게 분노하면 되는지 결론부터 알려주기를 성마르게 재촉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선명한 정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관으로 일해온 경험에 비춰보면 실제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 상당수는 인과관계도 동기도 선악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신문 기사처럼 몇 문장으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참 많다.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냉정한 팩트 집합으로 보이는 신문 기사보다 주관적인 내면 고백 덩어리로 보이는 문학이 실제 인간이 저지르는 일들을 더 잘 설명해 줄 때가 많다. 작가는 최소한 자기 자신이라는 한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 세계를 관찰해서 쓰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작가일 경우의 이야기지만 말이다.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네, 뭐 언제라고 안 그랬겠냐마는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원 씨도 뉴스를 하시니까 그런 거 이렇게 전달하실 때 되게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뭐 세상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 나눌 때도 이 문유석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선과 악을 구분해서 판단을 내리고 네. 분노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고 그게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사라는 게 대체로 신속성을 조금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매체가 가장 먼저 또 속보, 뭐 특급 기사를 이렇게 냈느냐 이런 것이 또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표면적인 사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냥 이렇게 띵 하고 날려버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머지의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채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댓글에다가 뭐 돈 때문에 죽였겠지, 보험 들어놓은 거 없는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추리하고 자기들이 막 멋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양산해내는 거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동기가 뭘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납득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너무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학이 주는 힘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캐릭터들의 공감해 보면서 인간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한다는 일이 얼마나 섣부른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이 문학이라는 장르는 1분 1초를 앞다투는 장르가 아니라 굉장히 뭉근하게 끓여낸 뭔가 곰탕처럼 맞아요. 사건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후에 그 사건을 좀 깊게 취재하고 또 천천히 사유해서 그 결과물로 써내려가는 장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 좀 깊이 천착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만났던 이 수많은 사건들,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을 문유석 작가가 문학을 통해서 문학 같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아, 인간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럴 수도 있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납득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문유석 작가의 개인주의자 선언이 좋았던 것은 시원하고 통찰력 있는 글솜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말하는 개인주의 안에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폭우 피해에 막 자기가 헌신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남들을 도왔던 그런 분들도 있고 되게 자기의 어떤 권리들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좀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사회가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였다면 그런 사건들이 아마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훈훈한 그쵸, 사건들. 미담들 예. 그런 것들 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집단 속의 개인을 가두려는 시도나 나와 다른 의견을 나와 같게 관철시키려는 그런 태도들이 아닐까 싶어요. 뭐 회식 잘 나오고 모임 안 빠지지만 정말 중요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개인주의자로 살되 또 인류의 공동체를 위한 어떤 헌신, 봉사가 필요한 그런 지점에서는 또 멋지게 나설 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책의 맛에서는 문유석 작가의 개인주의자 선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